중국 기업이 발표한 인공지능 딥시크의 여파로 엔비디아 주가는 또 폭락했습니다. AI는 혁신을 거듭하며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AI 기술, 과연 어디쯤 와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AI 업계에서 선두권으로 치고 나가려면 사실 몇 번의 기회가 남지 않았다. 돈이 들어가는 영역은 빨리 교체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쉽게 하는데 AI나 기계는 좀 어려워하는 영역, 돈이 안 되는 영역은 오히려 늦게 교체가 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게 뭐야? AI가 만든 게 뭐야? 이걸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매겨야 돼? AI가 그야말로 정말 무서운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 발전 양상부터 먼저 이야기 들어볼까 합니다. 지금 AI 업계에 우리나라의 위상은 사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순위로 보자면은 미국, 중국 다음으로 3그룹에 속해 있긴 한데 이 3그룹이라고 하는 싱가포르,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일본, 한국 같이 속해 있습니다. 이 3그룹의 경쟁력은 1, 2위에 비해서 상당히 격차가 벌어져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글로벌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AI에 본격적으로 이 패권 경쟁을 시작하면서 돈이 들어오니까요. 기업들은 돈 되는 기술들을 만들죠.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주로 감각 정보를 인식하는 AI가 빠르게 발달했어요. 대표적인 기술이 바로 우리 자율주행 기술이죠. 갖고 있는 센서가 데이터를 수집해서 AI가 이것이 어떤 것에 해당되는 신호등이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시각 정보라든지 청각 정보를 해석하고 이걸 분류하는 것에 2000년대 초반에 AI가 집중되었다라고 하면은 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거대 언어 모델 관련된 알고리즘이나 기술들이 발전을 하면서 이제는 감각 정보를 해석하고 분류하는 것을 넘어서서 표현하고 창작하고 소통하는 AI가 최근 AI 분야를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부터 이 AI 업계가 발칵 뒤집혔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상당히 적대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경제적으로나 산업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중국이 패권에 도전하지 못하게 막는 여러 도구들을 쓰고 있거든요. AI 분야도 그것에 타겟이 되는 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부임하자마자 재미있는 행정명령 철회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AI 기술 개발에 있어서 AI가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고 AI가 또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는 상당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었거든요. 이거를 이제 풀어준 겁니다. 야, 중국도 따라오고 막 경쟁 국가들 많이 튀어나오니까 이거 우리가 더 앞서 나가야 돼. 규제 우리 풀어줄 테니까 너네가 자율적으로 경쟁해라. 이런 메시지를 던져준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지금 AI 관련 반도체 분야에 상당한 또 이 영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기업이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칩셋을 중국에 흘러 들어가지 못하게 규제하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나 트럼프 행정부도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트럼프는 이 엔비디아가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 별도로 개발했던 H20이라는 이 반도체 모델을 이것마저도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10몇 % 폭락하는 사태에 이르렀죠. 이것이 이제 엔비디아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피해를 본 일이지만은 중국을 그만큼 견제하고 있고 너네가 중국에다가 반도체를 판매하면 할수록 중국의 AI 경쟁력을 더 빠르게 확보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규제할 수밖에 없다라는 또 시장의 메시지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어떤 수출을 통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한두 번밖에 쓸 수 없는 카드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칩셋 수출을 안 하겠다 했을 때 중국의 기업들이 중국 정부가 그렇구나 우리가 그냥 2인자로 남자 있는 대로만 대충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자기 살 길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초반에는 격차가 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미국의 기업에 기대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제 살 길을 찾아야겠구나 하면서 다른 알고리즘을 만들고 다른 하드웨어를 만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격차를 쫓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비슷한 사례가 언제 있었냐면 일본이 우리나라 그 화이트리스트를 배제했었을 때 그때 우리나라 반도체가 다 망한다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길은 결국엔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오히려 지금 트럼프의 어떤 행정명령들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나로 결집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신뢰할 수 있는 미국의 한 연구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은 2030년경에 중국이 일부 영역에서는 미국을 앞지를 것이다 AI 분야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딥시크라고 하는 이 우리 미국의 챗GPT와 같은 서비스를 출시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것의 성능이 미국의 가장 앞서 있는 모델들과 유사한 성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AI 업계에서 이 딥시크를 쪼개봤더니 우리 미국 기업들처럼 거대한 하드웨어를 투입하지도 않았고 거대한 데이터를 학습시키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딥시크가 이 챗GPT와 유사한 성능을 내느냐, 여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따지고 봤더니 중국의 엔지니어링 기술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중국이 딥시크에서 보듯이 미국과 중국의 AI 격차가 과거 1년에서 2년 정도 존재했다라고 하면은 최근에는 6개월 이하로 좁혀졌다.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만큼 중국이 AI 업계에서 미국의 견제를 받고 있지만 그들만의 독자적인 생태계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그 속에서 불쑥불쑥 미국을 뛰어넘거나 미국과 유사한 이런 플랫폼이나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2030년쯤 되면은 일부 몇몇 분야에서는 충분히 미국을 앞지를 수도 있는 시도들이 있을 것이다. 충분히 이제 미국이 그것을 견제할 만한 정도 수준을 중국이 갖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중국의 한계 중에 하나는 굉장히 닫혀 있는 사회, 그리고 많은 것들을 이제 막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어떤 딥시크의 경우에도 이것저것 질문하게 되면 다 막아요. 나중에 막아놓은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중국 정부 자체가 비판을 좀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뭔가 개발하고 많은 것들을 집어넣기에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미국이 패권을 가지고 있겠지만 생산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혹은 효율 쪽에서는 중국이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렇게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정말 AI 분야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쏟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이럴 때 취해야 할 자세, 또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AI 업계에서 선두권으로 치고 나가려면은 사실 몇 번의 기회가 남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것도 중국의 사례로 좀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중국의 딥시크를 설립한 양원평이라는 인물이 시골 출신이에요. 근데 시골에 있다가 이제 칭화대라는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고, 그러니까 결국 자국의 교육 커리큘럼에 따라서 커온 인물이거든요. 결국 인력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AI 인력들이 뭐 훌륭한 인력들이 있지만은 이게 정말 뭐 일론 머스크나 양원평 같은 세상을 주도하는 글로벌 세계 경쟁력을 갖춘 인물들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거든요. 실제로 훌륭한 AI 인재들의 또 일부는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인재 유출 국가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그나마 절대적 숫자가 적은 AI 훌륭한 인재들을 어떻게 우리나라에 계속 머물게 하느냐,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AI는 전 세계 시장을 놓고 경쟁을 합니다. 우리나라만의 모델이 먹히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국내 시장 안에서 경쟁할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정말 인력에 기반한 이런 기술들을 우리가 갖춰 나가는 것, 이 소수의 리더들을 좀 키우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 따르면 2030년까지 9,200만 개의 일자리가 기술 혁신으로 사라질 걸로 예측된다고 하는데요. AI 강국 미국은 이미 약사, 의사, 애널리스트가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교수님? 최근에 이 AI 기술 발전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혁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리고 챗GPT 같은 경우에도 인간이 작성한 보고서를 5조 개를 학습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결국 이 데이터를 많이 가진 영역들, 그것도 매우 정확한 퀄리티 높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산업 영역에 해당 일자리나 직무가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뭐 의사들도 있습니다. 의사들도 우리가 환자들의 뭐 영상 사진이라든지 또 여러 또 우리 이제 몸에 진찰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참고 자료, 보조 자료로 활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AI가 훨씬 더 정교하게 이걸 판단하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금융권도 마찬가지죠. 금융에 쌓여 있는 데이터는 어느 하나 부정확한 데이터가 없을 겁니다. 뭐 계좌 정보도 그렇고요, 매수 매도 정보도 그렇고요, 또 거시경제 데이터들, 뭐 미시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난 몇십 년간 금융산업이 쭉 축적을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AI 입장에서는 상당히 맛있는 산업이에요. 데이터를 먹고 학습할 수 있는 영양소가 뛰어난 산업이죠. 또 하나는
인간이 이 영역에 대해서 상당히 부가가치를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돈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돈이 되는 영역에 데이터 가용성이 높으면은 AI가 들어와서 그것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효용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직무들을 따져보면은 의사,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변호사, 판사 이런 영역들이 지금 AI로 지금 순식간에 대체되어 가고 있고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인간의 선택의 문제죠. 이 영역들에 AI가 어디까지 들어오게 할 것인가. 뭐 예를 들면 변호사나 판사를 AI가 대체하는 시대. 우리 인간 세상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야, 그거 AI가 내 잘잘못을 이걸 판결하는 거는 나는 이거는 못 받아들이겠어.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작은 나라 에스토니아라는 나라는요. AI 판사가 2020년 도입이 됐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한 거예요. 우리가 민사소송이나 또 2천만 원 이하 소송 규모가 작은 소송들의 경우에만 판결을 AI에게 맡기자. 상호 합의하에. 그런 어떤 사회적 약속을 한 거거든요. 결국 이런 데이터가 충분하고 정확하고 그리고 효용이 큰 영역에서 인간의 선택까지 결부가 되면은 이런 직무들부터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아까 그래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거에 딱 공감했던 게 돈이 들어가는 영역은 빨리 교체됩니다. 돈이 안 되는 영역은 오히려 늦게 교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의외로 사람이 잘하는 거, 사람은 누구나 쉽게 하는데 AI나 기계는 좀 어려워하는 영역이 좀 늦게 교체가 될 거예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의사가 제일 먼저 오히려 빠르게 교체가 되고 오히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나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이 더 늦게까지 있다. 이유가 뭐냐면 사람을 이렇게 돌보는 거는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증상을 듣고서 아마 이런 걸 거다라고 진단을 내리는 것들은 사람보다 더 빠르게 할 수가 있거든요. 인간만 할 수 있는 부분, 그 업무에서 그 부분에 뾰족하게 더 특징을 내가 살려서 나만의 디테일을 살리게 되면 대체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성형 AI가 또 인간의 고유의 능력이었던 창작의 부문에서도 영향을 미친다고 알고 있습니다. AI가 소설책도 쓰고 또 AI 화가의 그림이 10억에 팔리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딥드림이라는 AI 화가가 이미 수백 점의 작품 활동을 했어요. 아마 그림 찾아보시면은 화풍이 나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인간 세상의 전시회를 샌프란시스코 갤러리에다 열었더니 사람들이 엄청나게 문전성시를 이뤘어요. 그래서 10만 달러 매출을 이 구글에게 안겨서 줬다. 이게 또 뉴스로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얘기했던 창작, 예술 영역에까지 AI가 침투했다라는 것이고 서점 한번 가보시면은 서점에 나와 있는 책들 중에 아주 일부 책들은 AI와 함께 작업한 책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주제에 대해서 내가 300페이지 글을 꽉 채워 쓰는 것이 아니라 AI 여러 툴과 대화를 나눈 내용들을 그대로 책으로 실어서 옮긴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은 일부 소수의 사람들의 활동이다 보니까 크게 사회에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은 거대한 시장이 형성되는 순간 인간은 이제 헷갈리겠죠. 인간이 만든 게 뭐야? AI가 만든 게 뭐야? 이걸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매겨야 돼? 아마 대혼란의 시대가 펼쳐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 여기에 가치가 있다고 사람들이 믿어야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정말 테크니컬하게 특히나 이제 디지털 방식으로는 AI가 정말 잘 모방을 하거든요. 노래도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어떤 리듬을 어떤 걸 좋아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영감을 받아서 새로운 것도 계속 만들어냅니다. AI가 만든 광고들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대체가 되는 상황인데 예술을 어떤 마스터피스만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이걸 대체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좀 비싸게 팔린 거는 분명히 희소 가치가 있고 처음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믿어서일 거예요. 사실 지브리풍 막 많이들 사용했었잖아요. 너도 나도 다 지브리풍을 이야기하니까 거기서 감동을 못 느끼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마스터피스 어떤 그런 예술, 마에스트로들의 어떤 그 예술은 진짜로 희소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근데 AI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디테일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AI가 생각보다 커다란 줄기에 있어서는 놓치질 않는데 디테일에 있어서는 이상하게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손을 잘못 만들어내요. 손 그림을 보면 이상해요. 손가락이 6개 있기도 하고 이상한 각도로 틀어져 있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우리가 살면서 지금까지 손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나도 모르게 이 골격 구조를 학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몇 개여야 되고 어떤 각도여야 된다가 우리 안에는 있어서 이게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라는 거를 우린 무의식적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AI가 어렸을 때부터 우쭈쭈하면서 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완성된 것만 계속 봤었던 사진만 봤었던 AI들 입장에서는 이 골격 구조를 잘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이 사실을 안 개발자들이
그림을 보고서 사진을 보고서 골격 구조를 추론해서 더 사실적으로 만드는 거를 만들어내고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간이라면 할 수 있는 사소한 디테일을 AI가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빠르게 캐치해서 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 실수하지 않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AI를 내가 슈퍼바이징을 할 거예요. 내가 조수처럼 사용했어요. 그럼 그 작품을 보고서 어디가 잘못됐는지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맡기면 안 되고 이게 맞는지 최종적인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런 능력을 같이 키워나가는 것, 그러니까 디테일을 보는 눈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이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덕수 선생님 말씀 주신 지금 현실은 그런데요. 이게 정말 1초마다 진화하는 기술이 AI거든요. 이게 뭐 내년, 내후년에는 또 어떤 퀄리티가 나올지 우리가 예상할 수 없고 저는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정도의 수준들은 올라설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AI가 만든 컨텐츠, 인간이 만든 컨텐츠를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 구분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식별율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섞이는 시대가 올 겁니다. 이게 몇 년 남지 않았고요. 그 말은 결국 AI가 인간 질서를 파괴한다는 거거든요. AI는 별도고 인간이 만든 건 별도고 이런 시장이 아니라 이게 섞여버리는 순간 완전 대혼란이 펼쳐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술가 업계에서도 실제로 반발하는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작년이었나요? 저도 이제 언론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네덜란드의 한 예술가 협회에서 성명을 하나 발표를 합니다. AI가 창작자가 되고 예술가가 되는 이 시대를 규탄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걸 주목하라. 도대체 우리가 인류의 역사상 기술이 AI가 화가가 되고 예술가가 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주장은 충분히 일리가 있죠. 예술 역사가 상당히 또 우리 인간만의 고유한 역사 아닙니까? 아마 본격적으로 AI가 창작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이걸 거래하고 축적하기 시작하면은 예술가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이런 경제적 가치에 대한 문제들도 같이 결부시켜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결국 많은 영역의 업종의 질서라든지 인간의 인식들이 AI로 인해서 바뀔 것이고 이걸 좀 우리가 좀 미리 고민을 하고 이런 피해를 보는 사람들 혹은 또 이런 무질서를 좀 우리가 바로잡는 노력들 사회적으로 정말 이런 활동들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AI를 좀 더 지혜롭게 어떻게 AI랑 이제 공존을 잘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또 궁금합니다. 이제 아마 2, 3년 후에 AI가 본격적으로 영역의 기본 어떤 뭐 공기화도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걸 가지고 또 새로운 차원의 우리가 AI에 뭘 더 덧붙여야지만은 인간 세상에서 내 능력치를 더 키울 수 있을까 이런 또 고민들을 하게 되겠죠. 뭐 그거는 다음 단계 얘기지만은 본격적으로 AI가 이제 영향을 끼쳐가는 시대에 이것에 소외되는 계층이나 이것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케어할 것인가, 교육이나 뭐 제도나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지원 정책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시기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이 일단 무조건 선행돼야 돼요. AI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활용을 잘해야지만 여기서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뭘 좀 했으면 좋겠냐면 비판적 사고를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생각보다 AI가 처음부터 설계 자체를 하면서 쭉 갈 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 듣기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옳다고 여겨지는 것들로 학습을 하고 그 방향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조금 더 잘 아는 전문가들이 볼 때는 약간 디테일해서 이상한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그걸 알아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이 말을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좀 비판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또 토론하는 것들, 가치 판단에 대한 토론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하면 미래 사회가 됐을 때 정말 AI가 많은 것들을 할 때 내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말씀 주신 게 뭐 실제로 정확한 게 이게 AI 툴을 쓰다 보면요. 앞에 내가 AI가 얘기해 준 거에 긍정적인 답을 하면은 유사한 질문을 했을 때 계속 그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만약 첫 번째 그 답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이게 내일 질문했을 때 모레 질문했을 때 계속 그 잘못된 답을 내가 만족했기 때문에 AI는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실제로 흔하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근데 지금 현 수준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쓸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두세 개 툴을 동시에 쓰는 방법이 있어요. A라는 툴이 얘기해 주는 것을 B라는 툴에다 검증을 시킵니다. 그리고 B가 얘기해 주는 걸 C라는 툴에 검증을 시켜요. 이 세 개 툴이 각각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취할 수가 있죠. 또 하나는 A라는 툴에 물어볼 때 너가 얘기하는 것을 어디에서 근거를 찾았고
어떤 팩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 뭐 링크를 달라든지 뭐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발췌해달라든지 너가 가공 없이 발췌해달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직접 그 정보 원소스 정보에 찾아 들어가서 확인하는 방식이 있죠. 근데 문제는 이게 시대가 점점 AI를 활용하면 할수록 그 원소스 자체도 AI가 가공을 한 정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러면 이제 또 곤란해질 수 있죠. 그래서 기술업계에서는 AI가 가공한 정보 혹은 AI가 만든 원소스에 대해서 태그를 달아주거나 뭐 워터마크를 표시하는 이런 기술도 지금 시도가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정말 앞으로 뭐 또 혼란을 만들 수는 있긴 하지만 현 수준에서 여러분들께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더블 체크나 교차 검증 방법들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AI를 활용하되 그냥 맹목적으로 믿기보다는 AI와 관련된 정보들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지만 더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지식살롱에 놀러 오세요.